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문화재, 그 다음에 세계를 통틀어서 내세웠을 때도 최고라고 단연 말할 수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유물로서 남아있는 최고의 종, 에밀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하면 원래 처음에 그 종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국 종은 한국 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종이 훨씬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종 같은 경우는 나팔처럼 이렇게 밑에가 하부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기라면 밑에를 벌려서 소리가 더 많이 나가게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약간 오목한 항아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종은 위에가 쌍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이 두 마리, 종의 고리 부분이 쌍용으로 되어 있는 반해서 한국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종은 용이 한 마리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렇게 음통, 그 다음에 뭐 만판식적이라고도 하는 어떤 이런 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리도 다르고,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면 약 3분 정도 이렇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기이한 종이에요. 그리고 서양종과는 또 완전히 다르고요. 서양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 그게 이제 서양종이거든요. 그리고 성당 같은 데서 다 높게 달고, 그런데 동양종, 특히 이제 신라종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낮게 다는 종이에요. 낮게 다는 종을 가지고 있고, 종소리 자체도 서양은 안에서 이렇게 쇠로다가 쇠를 칩니다. 그래서 땡땡땡 소리가 나고, 우리는 나무로 밖에서 쳐요. 그래서 웅웅하는 이렇게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고, 그 우는 듯한 소리에서 나중에 에밀레종 할 때 그 에밀레라고 하는 애가 우는 듯한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까지도 유추가 돼서 전설화되는 거고요. 서양종이 나팔 모양이라면 동양종은 약간 오므라진 거고, 그 다음에 중국종 같은 경우도 약간 나팔 형태예요. 그래서 중국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신라종이 훨씬 더 진보된, 그러니까 종의 어떻게 보면 원형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의 완성은 신라종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고려를 대표하는 게 고려부라, 그 다음에 나전칠기, 그 다음에 고려청자, 이렇게 명품이 있다면 통일신라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그 시대에서 최고라고 단연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리안벨, 신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종의 생김새가 왜 이렇게 항아리 형태고 그 다음에 낮게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구절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손순매화라고 하는 조입니다. 한 번씩 뭐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손순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효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손순 내외가 살고 있는 4인 가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자꾸 할머니 거를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뺏어 먹다시피 하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그게 손자에게 주는 게 당연히 즐거움이었을 거고, 근데 손순 집은 가난해서 어머니 봉양하기도 어려운데 애가 자꾸 이제 할머니 드실 것까지를 이제 먹고 있으니까 손순 내외가 기가 막힌 구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건 뭐 고대의 이야기니까 그러려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내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어머님은 다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자식은 새로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식을 파묻자라고 하는 아주 좀 끔찍한 모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애를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유기해서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애를 이제 데려가서 땅을 파고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돌로 된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돌로 된 종. 그래서 이건 너무 좀 특이한 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애를 죽이지 말라는 뜻인갑다 라고 해서 애를 데리고 그 돌로 된 종을 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종을 처마 밑에 걸어 놓고 이제 가끔 쳤는데, 그 종소리가 너무너무
청하고 멀리까지 퍼졌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손순의 효도라고 하는 부분이 극찬되면서 이제 매년 이제 쌀 같은 게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손순매화조예요. 손순이 애를 묻으려고 했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근데 거기서 보면 돌로 된 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돌로 된 종은 전 세계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게 이제 굉장히 도대체 무슨 식의 종인데 돌로 만들었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뭐 종을 누가 돌로 만들겠어요. 그건 처지지 않는 건데, 근데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옹관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관 대신에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골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골호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가묘를 써서 이렇게 살이나 근육들을 다 녹이고 뼈만 이렇게 추려서 넣는 그런 뼈 항아리예요. 그런 문화들이 신라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뼈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골, 성골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뼈, 그 다음에 진짜 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이 그냥 매장 문화면 뼈를 특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뼈다 나쁜 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구조들이 안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골품제라고 배웠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골성골이라고 하는 골제하고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그래서 1두품까지 내려가는 품제, 그걸 섞어서 골품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옹관묘 전통, 그 다음에 그 골호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걸로 그 돌종이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제 쓰는 것이 바뀌어서 나중에 전 시대에 묻었었던 그런 옹관묘라든지 안 그러면 고로 유적을 보고 사람이 지금은 후대가 돼서 이제 불교 시대가 되니까 그때 유사한 물건이 종이었겠죠. 그래서 종이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옹관묘나 이런 것들은 밑에가 항아리니까 당연히 오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목한 구조를 신라종이 그대로 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종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 한 마리, 그 용 한 마리가 있는 용을 포레라고 합니다. 그 용이 또 이제 겁쟁이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세 종류가 있죠. 인도용이 있고 중국용이 있고 서양용이 있어요. 서양용은 무조건 악용입니다. 그래서 불을 뿜고 그 다음에 뭐 금은보화를 좋아하고 뭐 용이 금은보화가 있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서양 전설에서는 금은보화를 좋아하고 불을 뿜는, 그 다음에 등치에 비해서 작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악의 상징으로서의 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용 같은 경우는 주역에 나오는 용들이에요. 그래서 물과 관련되고 건캐에 보면, 주역 건캐에 보면 운종용, 풍종호라 그래서 호랑이가 움직이면 바람이 따르고 그 다음에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른다 라고 해서 구름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잠용, 물용, 잠긴 용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혹약재현, 연못 속에서 용이 이렇게 튀어도 그 연못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항용류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중국용은 특별히 용이 되는 어떤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극기를 통해서 스스로 수련을 해서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물론 그 대표적인 건 이제 잉어,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거북이, 이제 현무, 뭐 이런 것들이 용이 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천하는 그런 구조의 용 토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용은 좀 다릅니다. 인도용은 사실은 킹코브라라고 하는 그 나가거든요. 인도 말로는 나가인데 킹코브라 토템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교를 통해서 동아시아로 전래하고 그 번역 과정에서 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용궁에 사는 건 인도용입니다. 그리고 킹코브라 같은 경우는 코브라의 어떠한 리더격이기 때문에 종족으로 번식해요. 그래서 용이, 중국용 같은 경우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극기한 결과가 용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용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용이면 자식이 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쟁이 용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종 위에 있는 건 포레는 그 겁쟁이 용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궁이라고 하는 구조, 우리가 심청전이나 별주부전에서 보는 그 용궁 구조는 사실은 인도용의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거고 중국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의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의주도 인도용의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얘기, 용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더 해드리면, 인도용은 여의주를 어디에 가지냐면
머리에 상투를 튼대요, 용이. 그냥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뭔 용이 머리에 상투를 틀어요 이러는데,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전설적인 이야기고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용이 상투를 틀고 그 안에 여의주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로 그 여의주가 넘어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용이 머리 위에 상투를 뜯다. 그건 인도 문화에서 원래는 개주 문화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문화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용은 어디에 여의주를 가지냐면 손으로 쥐거나 안 그러면 입에 물거나 라고 하는 양상으로 변모가 되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는 용이 입에다가 여의주 물면 사실은 침만 질질 흘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구가 안 다물어지죠. 그래서 그 용 중에서 인도 용의 영향을 받은 그 겁쟁이 용 포레라고 하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심장이 약해. 겁이 많고. 그래서 그 용은 특히 뭘 보면 제일 무서워하냐면 마가러라고 하는 일종의 고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래 같은 게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한대. 그래서 막 운대. 일부러 그 용을 신라종은 맨 위에다가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 같은 데 나옵니다. 그래서 닭목을, 종을 치는 그 나무를 닭목이라 그러더니 그거를 물고기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래가 오면 더 우는 거죠. 지난 앞 DVD에서 앞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종이 잘 울기 때문에 쇠근변에 아이동자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 포레라고 하는 잘 우는 겁쟁이용을 거기다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닭목을 고래로 놔서 가까이 다가만 오면 치기도 전에 벌써 우는 그런 헐리우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종소리가 더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밀레 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도된 전설이고요. 현대판 전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 바로 포레와 관련된 거예요. 이 포레가 용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 용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이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는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게 수려하냐 라는 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종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가벼워 보이면 좋은 종, 잘 만들어진 종, 그 다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잘 못 만들어진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조로. 그런데 그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종 고리가 되어 있는데, 종 고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용 몸으로 종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8.5cm 밖에 안 됩니다. 이 직경이. 에밀레 종이 18.9톤, 현재 톤수로 계산했을 때 18.9톤이고, 이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 있을 때는 70kg라도 뛰게 되면 곱하기 3까지 올라가거든요. 자기 몸무게. 그래서 발목 같은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뛰면 37에 21, 210kg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도 종 고리에 이렇게 하나로 걸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최대 하중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38톤까지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밀레 종을 경주박물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종이 워낙 좋은 종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 고리가 문제가 돼서 깨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1975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하면 삼성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포스코가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 인류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가 포스코, 포항제철이에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인 출신으로 해서 군인부터 물론 시작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을 다 만들어내고 전체를 다 완성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포항제철에 저 기둥이 너무 오래돼서 1000년이 넘은 거를 쓰기가 좀 불안하니까 떨어지면 종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 그걸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쇠고리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고리 말고 이 꽂는 비녀, 이걸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쇠봉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포항제철에서 75년에 만들어서 그걸 넣습니다. 넣었더니 아주 진기한 일이 벌어지죠. 종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걸어 놓으면 이 쇠고리가, 이 쇠막대기가 이렇게 U자형으로 휩니다. 우리 책장 같은데 이렇게 좀 길게 벌려놓고 책 놓으면 이렇게 책장도 이렇게 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는 잘 모르겠는데 75년도까지는 그 쇠봉을 못 만들었어요. 예전 거를
다시 페인트 칠해서 넣었다는 그게 현대판 에밀레종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도 함부로 못 만드는 거를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만든 방식은 저희같이 이제 문화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추론해 보면 간단해요. 김밥처럼 말았을 겁니다. 아니면 칼 만들듯이 계속 담금질을 하면서 말아가고 담금질하고 말아가고 담금질하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순물들이 거의 완전히 빠지다시피 한 부드럽지만 탄성을 가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쇠가 만들어져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진장한 노력들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종의 쇠막대 하나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로는 뭐가 있었냐면 1975년대 그때 포스코에서 그걸 못 만들면 포항제철, 그 당시만 해도 포항제철 못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주물을 굉장히 많이 녹인 상황에서 이 주물을 많이 녹여 놓으면 가운데 쪽에 밀도가 높고 순도가 좋은 것들은 가운데 쪽으로 몰리거든요. 마치 지구가 가운데 쪽에 이제 핵으로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듯이 모든 액체들은 가운데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 가운데 쪽에 몰려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고리를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밀레종을 봤을 때 종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그 고리도 그 꽂아놓은 그 쇠막대기도 명품이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원사 종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에밀레종은 비천상의 한 명입니다. 상원사종은 쌍비천이에요. 그래서 쌍비천, 외비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천의 특징은 뭐냐면 천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원래는 그 대바 인도말은 대바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신하면 조상신 이런 것들과 이게 섞여요. 혼재되는 것 때문에 그냥 천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천이라고 번역할 때 번역 용어를 천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비천이라는 의미는 나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향 비천상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려오는지 어떻게 하냐면 옷이나 이런 깃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종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인간계만 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인본주의적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세계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런 종교 같은 경우는 신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윤복희 선생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계속 신들 쪽으로 가는 게 기독교라면 불교는 신도 내려와야 되는 종교. 그리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병향로라고 해서 자루 달린 향로입니다. 그게 지금은 그런 향로를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게 휴대용 향로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집안에 뭐가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비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한 사람들은 그 향으로다가 기를 쓸어줘요. 이렇게 오시는 데에서 기를 쓸어줘요. 그게 지금 현재 사찰에서는 연불로 향화청 그 다음에 향연청 이렇게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그러니까 향으로다가 기를 쓸어주고 그 다음에 꽃을 이렇게 뿌려서 산화를 해서 그 기를 장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까지도 언어적으로는 전승이 돼요. 하지만 그 유물들은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로 하면 당연히 뭐 사찰에 놓여 있는 이 향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루가 달린 향로도 있다더라. 그리고 박물관에도 유물들도 남아 있어요. 고려불화에도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같은 데도 그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상원사 동종 같은 경우는 공우하고 그러니까 하프입니다. 공우라고 하는 이 하프 이렇게 D자형으로 돼서 이렇게 줄이 있는 잭과 콩나무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그 동화책 같은데 보면 나오는 그 하프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생황은 봉황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신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찬탄하는 그런 구조를 기본으로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두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상원사 동종 같은 경우는 돌기가 하나
끊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두의 생김새도 약간 다릅니다. 두 종이.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되어 있고요, 상원사동 종 같은 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상원사동 종은 여자 유두, 그 다음에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남자 유두,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두를 싸고 있는 게 9개씩 싸고 있는 게 유곽이라 그래요. 그래서 9개씩 총 4군데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그거는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구 36이니까 360. 그래서 1년 내도록 부처님의 이러한 범음,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 종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리고 상원사종 같은 경우는 명문이 쓰여 있는데 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러니까 용 바로 옆 밑에 그 천판 쪽에 글이 새겨져 있고요.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쓰여는 있는데 사실 눈으로 뭐 오래돼서 잘 이렇게 읽거나 판독할 수는 없고, 하지만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판독해서 다 옆에다가 이렇게 아크릴로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떻게 종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쓰여 있죠. 가장 큰 종 하면 에밀레종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가는 에밀레종이 12만 근, 그 다음에 황룡사종은 49만 근. 그렇게 해서 4배나 큰 종이 있었던 황룡사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룡사는 뭐 종은 없어졌지만 그 종을 모셨던 종각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각 자리를 가보면 실제로 종각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기둥도 나무 기둥을 2열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가면 왜 이게 종각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 배열로는 안 돼요. 이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종 하중을. 그래서 이중 배열로 해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 황룡사종은 진흥왕이라고 하는 분,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 최고 영웅 중에 한 분인 이 진흥왕이 법흥왕 조카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관계입니다. 법흥왕은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한 왕이고, 이 법흥왕의 동생하고 이 법흥왕의 딸이 결혼을 해서 신라는 이게 종례혼을 해서 이게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법흥왕의 동생과 그 다음에 딸이 결혼해서 낳은 게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조카 겸 이제 외손자 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진흥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섭정을, 지소태후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면 친정,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친정을 선언을 하면서, 그때 한 일이 이제 황룡사 를 짓는 거죠. 원래는 황룡사를 짓는 게 아니고 신궁, 자궁이라고 나옵니다. 자줏빛, 자금성처럼. 그러니까 황제의 궁을 새로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후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독자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치 기반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 2년 만에 거기서 갑자기 용이 나오죠. 고대 신라에서는 용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는 진흥왕이 황룡사를 창건한 자리는 원래 늪지대예요. 그리고 거기가 용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래서 분황사하고 황룡사 사이에 용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발굴을 통해서 그 위치도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가 용궁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황룡이 출현을 하니까 황궁 지으려고 하던 것을 바꿔서 신궁을 바꿔서 이제 사찰로, 이건 상서로운 일이다 라고 해서 사찰로 바꾼 것이 황룡사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용의 아버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천했었던 용이 나중에 자장률사와 관련된 기록에 보면 자장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산 오만진신조 삼국유사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 태화지에 가서 태화지의 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태화지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의 호법용은 내 아들인데 범천의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황룡사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걸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제가 중국 오대산까지 가서 그 황룡사용의 아버지 용을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사람만 바쁜 게 아니고 용도 바빠서 만날 수는 없는데, 그 자리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게 이제 국찰로서 대단한 사찰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룡사는 진골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효 같은 사람은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원효가 한 번 들어간 기록이 나옵니다. 원효는 이제 분황사, 황룡사 맞은편에 있었던 분황사에 살고 있었고 한 번 들어간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원효가 했었다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백고자 법회 같은 거 할 때는 나를 안 뽑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봉착하니까 그때 이제 금강산매경이라는 새로운 경이 나왔는데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효를 이제 특별 초청으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들지 않더니 하나의 대들보 놓을 때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원효가 뒤끝을 장렬하면서 법문을 설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49만 근짜리 굉장히 큰 종이 에밀레 종의 4배지만 실제로 그것은 질량이 4배이기 때문에 부피가 4배는 아니에요. 부피는 한 2배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황룡사가 나중에 불타고 어디로 갔느냐라는 게 또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간포 앞바다로 실어 가려고 했었던 게 그 황룡사 종이 아니냐. 실제로 그 간포 앞바다로 실어 가려고 해서 거기서 뭐 종이 빠졌다 그래서 거기를 대종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뭐 파도가 치면 거기서 종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전설 같은. 근데 그 종은, 황룡사 종은 뭐 존재할 수가 없고 임진왜란까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감은사종 정도가 아니었겠나라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황룡사 종은 종각이 아마 불탈 때 녹았을 겁니다. 1차적으로 낙산사 동종 화재 나듯이 종 하면 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각이 불탄다고 무슨 쇠가 녹습니까? 청동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종각 불타면 그냥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실제로 오대산 월정사가 불났을 때 1.4.5태 때 아군들이 그 이제 적군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소각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때도 선림원지종이라고 삼국 통일신라 시대 종이 있었는데 그게 녹았습니다. 그게 춘천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 생각보다 잘 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른데 동이 큰 재화 가치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구리반지를 끼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금속의 가치는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비쌉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찰이 불이 나고 황룡사가 전부 불이 나고 종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황룡사 종은 아마 사람들이 약간씩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로 해서 끝났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룡사 종의 마지막은 약간 비극적인 거고, 그 종이 남아 있었다면, 황룡사 종이 남아 있었다면 사실 에밀레 종은 이게 또 껌입니다. 그런데 진기하게도 황룡사 종이 사라지고 에밀레 종만 남음으로 인해서 에밀레 종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묶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종으로서 전 세계 최고 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타이틀이 이제 에밀레 종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황룡사 종은 국가를 위한 종이었었고 에밀레 종은 사실은 추모를 위한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내용, 크기 같은 것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어떻게 보면 에밀레 종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참 좋은 종, 그래서 행운의 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밀레라고 하는 아이의 전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고리와 관련된 그 쇠봉과 관련된 현대적 전설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전설이 녹아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소리, 그 다음에 이 종이 상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두루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과 그 다음에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와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